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 8가지 소득 우리 했었잖아요. 종합과세소득은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죠? 그 다음에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 한다고 해서 8가지인데 그 중에 이자, 배당이 가장 먼저 나오는 금융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도에 따라서 쭉 봤는데 이제는 금융소득 분야네요. 자, 이자소득은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이죠. 저축성 보험차익도 해당이 됩니다.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이자 당연히 금융소득이죠. 비영업대금 이익이 이제 우리 은행이 아닌 권하고 거래가 있을 때 화두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플러스고요.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잉여금에 대한 배당, 분배금입니다. 자,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받은 인정배당,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배당소득입니다. 이걸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 금융소득은 일단 금융소득 할 때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죠. 일반적으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경우는 25%가 원천징수가 되죠. 자, 만약에 원천징수 않는 금융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은 원천징수가 전제가 돼 있죠. 그런데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락대금 특정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고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자소득의 핵심 포인트를 좀 볼까요?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자소득이 개인으로 가면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요, 내가 돈 빌려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자를 다른 사람한테, 사인한테 또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자는 그냥 소득입니다. 내가 은행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 그 필요경비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특징입니다.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있네요. 자, 이것은 우리 사업자들이 보통 이제 많이 활용되는데, 우리 집행기준에 따라서, 자, 결제 방식에 따라서 애누리가 되는 금액, 약정기일 전에 지급하면서 할인받는 금액, 결제 방법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런 기일 연장받는 추가 지급 금액, 그죠? 이런 것들은 이자 형태로 받지만 이자 소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하도급 대금 위반해가지고 보상금을 줘요. 그죠? 지연이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외상매출금을 우리 하도급 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늦게 줬으니까 미안하다 하고 더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자냐? 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천징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계약서하고 돈 준 근거만 가지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영업대금 이익과 금융업을 구분해 볼까요? 비영업대금과 금융업은 금융업을 비교하면 금융업 외에는 전부 다 비영업대금입니다. 대금업을 표방하고 있죠. 우리 은행, 나는 대부업자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대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금융업입니다.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업은 원천징수 규정이 있더라도 14%지만 비영업대금은 25%죠.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줬어. 이자 받죠? 25.7%, 27.5% 지방세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 하고 그냥 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자 우리는 신고하세요. 상대방이 문제지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고 다 했으니까. 원천징수 지급자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익 계산 넘어갑니다. 이자소득으로 보지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의 핵심 포인트. 배당소득은 큰 거 없네요. 그죠? 이것도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 금융소득의 특징입니다. 그죠?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과세 금융소득이라고 넣어놨는데요. 바뀐 게 조금 있어가지고 체크하려고 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는데 여기
뭐 조합원 예탁금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거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현역 장병 내일 준비금 이게 좀 최근에 올랐네요. 그죠? 40만 원, 55만 원. 40만 원은 인데 25년부터는 55만 원이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된 내용 같고요. 네. 여기에 보면 농어민을 위한 조업, 농협이죠. 농협 출자금, 새마을금고 출자금, 이런 출자금이 2천만 원 늘었다. 2천만 원. 그렇죠. 그리고 25년까지 수령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지만 26년은 5%, 27년은 9%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종전 규정들입니다. 2024년 개정된 것은 금액이 들었네요. 금액이. 자, 수입 시기는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고요. 그 현금주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데 쭉 내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영업 대금의 이자 수입 시기 한번 볼까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이죠. 약정. 그러니까 실제로 돈 받은 날이 거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비영업 대금은 약정에 의한 이자입니다. 그 전에 받은 경우는 그 전날, 그죠? 그 전에 현금주의를 하고 있죠.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원천징수 시기를 볼까요?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의해서 처분된 배당은 인정배당으로 했습니다. 이런 인정배당 같은 경우는 소득 처분에 되는 경우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 우리 세무조사를 받으면 귀하의 소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통지서 보내거든요. 이게 회사의 대표가 그대로 있으면 회사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그만뒀어. 그러면 집 주소로 갑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제 회사에 계시면 원천징수, 아니면 통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법인의 소득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기일이 되겠죠. 당연히 법인세에 의해서 나오는 상해처분이니까. 배당 소득의 특례 저번에 했지만 다시 봅니다. 3개월 내에 되는 날까지 배당 미지급 일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 배당금을 지급하는 걸로 봅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게 실수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요. 배당을, 자, 우리 이제 비당장법인들은 주총을 열어서 배당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이제 일단 배당을 결의를 합니다. 주총을. 근데 결의가 좀 잊어버리죠. 1억 배당을 한다고 했는데 지급을 안 해. 그러다가 어때요? 딱 이 시기에 걸리는 거예요. 3월 5일 날 주총을 했다라고 하면 6월 5일 날은 딱 만기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6월 5일 날 지급된 걸로 보기 때문에 7월 11일은 세금 먼저 내야 돼요. 지급된 걸로 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8월, 9월 정도 되면 세무서에서 이거 지급 안 됐나요?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거죠? 그럼 가산세를 물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와 세율은 14%, 비금융회사는 25%입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세율은 쭉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죠.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이 가지급, 가수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요. 가지급은 우리 백해무익하죠. 이자 내야 되죠. 우리 대출을 받았어도 이자 인정이 안 되죠. 세금 더 내야죠. 이자에 이자가 쌓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수금은 어떻고요? 가수금이 원인 없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회사가 안 돼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원인 없이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세무조사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들어온 돈이 매출 누락 아니냐라는 우려, 오해를 날 수가 있고 그 돈의 원천까지 추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지급, 가수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하면 줄이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첫 번째, 특수관계인.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범위가 넓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행히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회사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이건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주택구입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지급이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냈어야 돼요.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가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법인의 약정에 따른 지급이자, 약정에 따른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죠? 여기에 관련 얘기로 볼게요.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는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을 때는 지급받는 경우는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 시기다. 그래서 약정일 아니면 실제 들어온 날을 귀속식으로 해서 우리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천징수를.
근데 금전 소비 대시 악정의 수입 이자가 발생해서 수입분을 계상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장부죠. 법인에서 받아야 될 이자가 있어서 장부에 계상했어요. 근데 아직 돈 받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원천징수 제외되는 신고표에 기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원천징수 한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수입에 반영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원천징수 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지급 의무는 조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게 99년 얘기인데요. 이게 약간 좀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자 원래 정리해 보면 이자를 가지급이 있어요. 자 대표이사든 누구 직원이 이자를 낸다. 이자를 낼 때는 아직 수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고 지금 들어와요. 그러면 이자는 27.5%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로 제출해야 된다. 우리가 줄 때가 아니고 받을 때죠. 그죠? 상대방이 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대리나 위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자 귀속 시기 안 됐는데 장부에 반영을 해놨어. 그리고 이 장부에 반영한 게 법인세에다가 산정이 돼서 세금을 냈어. 그럼 그 이후에는 이자를 받으면 이미 소득에 기산입된 거죠. 이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는 제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어떻게 붙일 거냐? 이자는 원래 우리 빌릴 당시입니다. 빌릴 당시에 우리 회사가 대출받은 게 있으면 그 대출이자입니다. 빌린 게 없다라고 하면 4.6%가 당좌 대월 이자율이죠. 당좌 대출 이자율. 자, 그러면 반대로 법인이 특수한 개인에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입니다. 개인이 차입한 이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법인은 반대로 법인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줬어. 나 이자 안 받을래? 괜찮아요.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법인세법상. 근데 개인이 돈을 이자를 안 받겠다고 하면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라고 하죠. 이게 없어요. 그래서 무이자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어때요? 원천징수를 해야죠. 27.5%. 그죠? 원천징수하면 당연히 지급명세 제출해야 되고요. 그죠? 자,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